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많이 반성하고 더 소통하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반성과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통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추진하면서 소통을 해야 한다고도 했는데 오늘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라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의사들의 수건 해결 카드도 함께 제시한 점이 주목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 당무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복귀를 앞두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재점화되면서 오늘 국감장에서는 이른바 이재명 샴푸가 등장하기도 했는데 반복되는 의혹 제기, 민주당의 부담일까요? 여당의 역풍일까요? 각 당 상황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하겠습니다. 10월 19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자율전공 입학생들의 의대 진학을 검토한다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질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계획도 없다며 이 장관이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위축 우려에 기준금리가 6번 연속 동결되면서 이번에도 연 3.5%를 유지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연 1%대 금리 시대가 금방 오기 어려우니 무리해서 빚을 내 집을 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찾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강조하면서 정세가 더 혼란에 빠졌습니다. 가뜩이나 병원 폭발로 분노에 휩싸인 아랍권 여론에 오히려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공군기지에 처음 착륙한 미국 전략폭격기 B-52가 이례적으로 공개됐습니다. 3,000m 거리에서도 송고 타격이 가능한 만큼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인천 사우나에 이어 대구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에서도 빈대가 발견돼 대학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내에서 1970년대 이후로 자취를 감췄던 빈대가 이미 전국으로 퍼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요란한 가을비가 내린 가운데 내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내륙 곳곳의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대 정원 확대의 물꼬를 튼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 조건이라고 다시 언급했습니다. 의대 증원 방침을 못 받고 첫 발을 뗀 건데요. 대신 의료계가 요구한 사법 리스크 완화와 보험 수가 체계 조정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같은 씁쓸한 신조어까지 생겨난 현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필수 지역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선 의사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천명했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입니다. 의대 증원의 큰 방향성을 제시한 건데 다만 대통령실은 2025년부터 늘리는 게 정부 의지라면서도 확대 규모, 즉 숫자는 아직 없다고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산부인과나 소아과 등 필수 분야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 체계도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임보험 시스템을 만들어 의사가 송사에 휘말렸을 때 사법 리스크를 줄여주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뇌수술에서 살려야 될 생명이 지금 줄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법적 어떤 리스크에 자꾸 인볼되는 그런 걸 좀 완화해줘야 되는 거 하나. 의료 문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고 의료혁신 목적은 국민이라고 당위성도 설명했습니다. 필수 지역 의료 체계를 잘 완비해야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 국립대병원을 중추로 육성하겠다는 말도 곁들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반발, 나아가 총선을 의식한 듯 14분 마무리 발언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나가야 되고 계속 주판단을 두들기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역시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지만 의료계 파업으로 뜻을 접었습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그래서 신중하고 정교한 돌다리 접근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정부가 필수 지방의료 살리기에 중추로 선택한 건 바로 지방국립대병원입니다. 이 병원들을 서울의 대형 병원 수준만큼 만들어서 환자 유출을 막고 필수 의료에 더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요. 수도권 인기과로의 쏠림 현상이 해소될까요? 김혜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분원까지 포함해 전국 14개 시도에 17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병원들이 해당 지역 필수 의료 전달 체계의 중추 역할을 맡아 자원 관리와 공급망을 총괄하게 됩니다. 국립대병원이 없는 인천과 울산의 경우에는 길병원과 울산대병원이 거점이 됩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국립대병원 필수 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늘리고 임금 규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방 국립대병원 역량을 수도권 대형 병원 수준으로 만들어 환자들의 원정 진료를 막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병원 역량을 끌어올리기는 어려운 만큼 수도권 쏠림 문제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보면은 긴 여행을 저희가 떠났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당장 이것이 내년부터 개선돼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저희는 그렇게 기대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공백을 없애기 위해선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의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례에 비춰보면 단순히 수가를 올렸다고 해서 의사들이 진입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의사 인력 총량이 늘어야 보상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흉부외과 수가도 2배 올려주고 했었는데 그쪽으로 필수 의료 인력들이 이동하지는 않았거든요. 의대 증원 자체가 안 돼 있어가지고 갈 사람이 없는데 가격만 올려주면 의료비만 올라가고 국민 부담만 늘어나죠. 지방 의사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역 인재 선발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이들이 의사 인력으로 활동하기까지 10년 가까이 시간이 필요해서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이렇게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자율전공 입학생들이 추후 의대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인터뷰를 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발언으로 입시 현장에 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교육부 장관을 질책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대학은 학생들이 3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도록 무전공 선발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택 범위에 의대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의대 열풍이 휘몰아친 입시업계는 교육부 수장의 발언에 즉각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교육부는 순식간에 파장이 커지자 정해진 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아직 의사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교육부 수장의 발언을 교육부가 부인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현장의 혼란이 가라앉지 않자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곧바로 나섰습니다. 현 정부에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주호 장관의 발언을 정면 부인한 겁니다.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자율전공 입학 후 일부 의대 진학 허용은 우리 정부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럴 계획조차 없습니다. 대통령은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질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교육부 수장의 섣부른 말실수에 대해 직접 나서서 경고한 겁니다. 이주호 장관은 지난 6월에도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지시를 자의적으로 전달했다가 엄중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신중해야 할 교육부 수장의 잇따른 설화에 교육정책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이번에도 기준금리는 연 3.5%로 묶였습니다. 한국은행은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이 중동 충돌이 불러온 지정학적 위험 여파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경기 불안은 여전합니다. 무역 수지 흑자 폭이 2년 만에 최대치로 늘었지만 수출보다는 수입의 감소가 더 큰데 기댄 결과입니다. 경기 반등에 확신을 주기엔 아직 부족한 겁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이번에도 금융통화위원 만장일치로 연 3.5%인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어 6연속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주요국 통화정책의 긴축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경기만 생각하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꿈틀대는 물가와 가계빚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중동 충돌발 유가 상승이 가뜩이나 오름세인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물가 상승률 2%라는 한국은행 목표치 달성도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고금리에도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빚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긴축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난 8월 통방 시보다 긴축 강도를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고 보시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계부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 장기화로 인한 세계 경기 둔화 우려에 중동발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금리를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8시간이 채 되지 않았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번 이스라엘 방문은 내세울 만한 실질적 성과가 거의 없다는 평가입니다. 가자지구 병원 폭발 직후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오히려 중동 정세가 혼란에 빠진 양상입니다. 최영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가자지구 병원 폭격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이스라엘을 찾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가장 강력하게 내세운 메시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였습니다. Come to Israel with a single message. You're not alone. You are not alone. 이렇게 선명한 메시지는 병원 폭발 참사로 가뜩이나 분노에 휩싸인 아랍 국가들의 시위에 불을 붙였습니다. 특히 병원 참사의 배후를 둘러싼 진실 공방 속에 이스라엘 소행이 아닌 것 같다며 즉각 두둔하고 나서면서 반감을 더 키운 셈이 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그 누구도 전쟁에 끼어들지 말라며 확전 경고 메시지를 냈지만 팔레스타인과 요르단, 이집트와의 회담 무산으로 결국 이스라엘 측만 만나고 돌아오면서 균형점을 찾지 못했고 확전 우려는 여전하다는 평가입니다. 당장 하마스의 배후로 의심되는 이란이 헤즈볼라 등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항한 새로운 전선이 열릴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확전을 막지 못하면 미국의 중동 외교 전략이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It will not only alienate Arab allies, but could potentially lead to a breaking of relations with Israel, could set back whatever hopes that the U.S. had.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해법 마련에도 물음표가 남습니다. 구호품을 실은 트럭들이 처음으로 이집트 국경을 넘도록 합의했다지만 실제 가자지구에 진입하기까지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출발 전부터 꼬여버린 바이든 대통령의 반쪽짜리 이스라엘 방문은 사실상 실패라고 외신들은 평가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동 위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해 아랍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중립을 표방하던 중국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읽히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제3차 1대1로 정상포럼 참석차 방중한 이집트 총리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 충돌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전쟁이 확대되거나 통제 불능이 되지 않도록 휴전을 서둘러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충돌의 해법으론
팔레스타인 독립과 공존이라는 두 국가 방안을 재차 제시했습니다. 또 인도주의 통로 개방을 위한 이집트의 노력을 추켜 세우면서 아랍권과 협력해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愿同埃及和阿拉伯国家加强协调，推动早日全面、公正、持久解决巴勒斯坦问题。 유엔 안보리에서 가자 지구 민간인 보호 결의안이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자 The United States is disappointed this resolution made no mention of Israel's rights of self-defense. 아랍권에 무게추를 얻는 중국의 행보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这让我们期待安理会能够顺利通过决议，但最终的表决结果让人难以置信。 중국 관영지는 이스라엘에 치우친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방문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진영 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중동 외교전. 1대1로 10주년 행사를 마친 중국도 곧 특사를 보내 평화 중재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빈 방문합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오는 21일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과 오찬 등 국빈 일정을 소화한 뒤 다양한 경제 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에서는 군주인 타민 빈 하마드 알사니와 정상회담을 하고 한 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첨단 기술 등 신산업 협력을 논의합니다. 경제 외교에 주력하는 이번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이 포함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국가안보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국빈 방문에서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안보 정세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사태가 중동 평화와 영내 질서에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정부가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팔레스타인 영내 또는 주변 지역 난민 문제에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언급한 뒤 민주당 내에서 관련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일부 비명계가 진위 파악을 요구하면서 당 지도부를 압박하자 친명계는 여권발 정치 공작에 휘둘리지 말라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한동안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동연 경기지사의 이 발언이 발단이 됐습니다. 경기도청 비서실의 공무원 A씨가 말이죠. 지난 8월에 그 이재명 전 지사가 공금 유용을 지시하고 묵인했다. 게다가 스스로 횡령했다면서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죠. 감사 결과를 지금 보니까 저희 감사 결과는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행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그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경찰청에 김 지사 취임 전 경기도가 김혜경 씨 비서 배모 씨를 상대로 진행한 감사 결과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유용 횟수까지 공개한 겁니다.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보궐선거 압승 이후 비판 수위 조절에 나섰던 일부 비명계는 다시 포문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의 자정 기능이 멈춰선 안 된다며 당 차원의 진위 파악을 요구했습니다. 경기도지사의 답변으로부터 드러난 걸 보고 경악을 금치를 못했습니다.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 나서서 국민 앞에 보고를 사실대로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명계는 김동연 지사가 김혜경 씨를 겨냥한 게 아니라며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고 발끈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때 경쟁 관계였던 김 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려는 거라는 해석에 대해서도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여권발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경기도는 연이어 입장문을 내고 배 씨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전임 지사 시절에 이뤄진 것이라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 신고했던 공익제보자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무산을 고리로 이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갑질과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본인 계좌로 경기도에서 입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거죠. 이게 갑질에다가 이 반부패적 관점에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이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단식 이후 자택에서 건강 회복에 전념했던 이재명 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 당무에 복귀합니다. 잠재된 계파 갈등과 줄줄이 대기 중인 재판들, 여기에다 급부상한 법인카드 유용 논란까지 이 대표 앞에 놓인 숙제가 적잖아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선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과 방송 장악 논란이 맞물려서 여야 간 거센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MBC가 특정 진영을 대변해서 가짜뉴스를 보도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민주당은 정부의 노골적인 공영방송 탄압이라고 맞섰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MBC가 지난 대선 직전 허위 의혹에 휩싸인 김만배 씨의 뉴스타파 인터뷰를 가장 적극적으로 인용 보도한 방송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진영을 대변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꿔버렸다며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분히 의도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사장님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또는 복범자거나. 안형준 MBC 사장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주식 차명 소유 의혹도 다시 소환했습니다. 과거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던 직원들 사례를 거론하며 자기 편 검증에만 관대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방문진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임무가 MBC 사장 선임하는 거 아닙니까? 선정할 때 절차 보면은요, 자기 편 맞나 확인하는 게 전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을 받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처분이 부당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부 기관을 총동원해 방송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보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두 번째, 고용노동부, MBC의 특별 근로감독 실시합니다. 대통령실, MBC 기자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합니다. 전용기가 대통령 겁니까? 권력 감시와 견제는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며 보도에 대한 평가는 정치권이 아니라 시청자의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이 순환을 겪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KBS하고 MBC하고 YTN, 소위 공영이 됐던 준공영이 됐던 이 방송에 대한 새로운 집권 세력에 의한 어떤 구조조정, 이것에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공영방송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각은 MBC 현장 시찰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방송 독립 보장하는 방송 3법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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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공영방송이냐! 당장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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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등 밀리지 않을 기세라 방송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선 3년 가까이 되도록 공수처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공수처 수사로 고위공직자들이 너무 많이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역효과가 클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의 공수처는 오히려 폐지하는 것이 낫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초라한 성적표를 좀 가지고
처장님이 퇴임하시게 되는 거 아닌가? 그 여권 얘기하다가 지금 해체하고 공수처 없애려잖아요. 답답한 말씀을 저렇게 하셔. 눈에 뻔히 보이고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있고. 공수처가 권한이 막강한데 저는 절제해서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강하면 막강할수록 1년에 한두 건, 두세 건 중요 사건을 하면 되는 거지. 만약에 공수처가 일을 잘해서 10건을 기소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건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위공직자 상대로. 나라가 안 돌아갑니다. 수원 전세 사기 피해액이 340억 원에 이른 가운데 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인 정 씨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 대부분이 이른바 깡통주택이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았다고 YTN 취재진에게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 측과 거래한 공인중개사들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게 될 위험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높은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중개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수원 전세 사기 의혹의 중심, 임대인 정모 씨 부부에게 집을 빌린 세입자들은 하나같이 공인중개사에게 속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정 씨가 망하면 수원이 망하는 것이라면서 믿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던 겁니다. 이분이 망하면은 수원의 80% 이상의 부동산이 문이 닫을 정도라고, 그 정도로 큰 인물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최종 목표지가 도지사다. 하지만 수원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 정 씨 부부는 요주의 인물이 된 지 오래란 증언이 나옵니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4, 5년 전부터 건물을 대거 매입한 정 씨 일가. 그런데 물건 대부분이 근저당과 전세 보증금이 실거래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주택이라서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거래를 끊었단 겁니다. 일가 소유 건물 40여 채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봤더니 정 씨 측은 지난 2017년부터 경기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본격적으로 건물을 사들이거나 직접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에선 은행 압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거의 그 사람 거 단 한 개도 안 했어요. 이렇게 등기부 등본을 떼봤을 때 그 채권 채굴액이 엄청 많은 데다가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알았죠. 7년 전에도 그 집 사러 다닐 때 그분이 깡통 전세만 사러 다녔거든요. 깡통. 그런데도 중개사들이 정 씨와 거래한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수원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정 씨가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을 알고서 중개 수수료를 더 높게 불렀다고 주장합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짜리 집의 중개 수수료가 45만 원인데 정 씨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부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금리가 오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된 건데 정 씨 부부를 경찰에 고소한 사람은 어느새 220여 명, 피해액도 34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은 입건한 부동산 관계자 15명을 상대로 중개 수수료를 상한율보다 높게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공인중개사들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그동안 중소업자 위주로 꾸려졌던 중고차 사업에 규모가 큰 기업들이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시장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뿐 아니라 자동차 대여 사업을 하는 롯데렌탈도 뛰어들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현대차 중고차 전용 상품화 센터입니다. 고객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매한 차량이 오면 상품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현대차는 오는 24일 인증중고차 판매를 시작하는데 연말까지 5,000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차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정 부품 공급, 점검, 검사, 최종 인정 역시 직접 수행하여 고품질의 중고차를 공급함으로써 기아도 올해 안에 중고차 판매를 시작하고 KG 모빌리티도 내년쯤 중고차 시장에 진출합니다. 제너럴모터스와 르노코리아도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신차 대여 사업을 하던 롯데렌탈도 중고차 대여 플랫폼을 내놨습니다. 3, 4년 된 우수한 중고차를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구매할 수 있는 중고차 장기 렌터카 서비스입니다. 할부금융이 좋은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고차 구매 뒤 일주일 안에는 단순 변심이라도 위약금 없이 환불하는 제도를 도입한 회사도 있습니다.
시장 재편이 중고차 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신뢰성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대기업이 참여하면서 그 어떤 플랫폼 운영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 운영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다소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한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신차 시장보다 2배 정도 큰 규모인데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미국처럼 3배 가까이 규모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계성입니다. 대구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빈대가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대학 측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인천 사우나에서 발견된 데 이어 대구에서도 신고가 접수되면서 전국 곳곳으로 이 빈대가 확산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대학교 신축 기숙사입니다. 두꺼운 위생복을 입은 업체 관계자들이 구석구석 소독약을 뿌리며 방역에 한창입니다. 지난 17일 이 기숙사 침대에서 빈대가 나왔다는 신고가 대학 측에 접수됐습니다. 빈대가 나온 방입니다. 방학 동안 외국인 유학생이 살았던 거로 파악됐는데 새로 입주한 학생이 몸에 이상을 느끼고 침대를 뒤집어 빈대를 찾았습니다. 학교 측은 전수조사를 벌여 다른 방으로 빈대가 번지지는 않은 거로 확인하고 방역에 착수했습니다. 다른 사생들의 어떤 피해 상황은 보고가 되지 않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방역을 실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피해가 발생된 그 동에 모든 사생실의 침대 매트리스와 커버를 교체를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숙사를 쓰는 학생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세탁실 같은 공용시설을 함께 쓰는 만큼 빈대가 퍼졌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저도 불안해가지고 바로 일단은 침대 밑에 들어서 확인해 봤는데 다행히 없었고 수업 끝나고 다른 수업 시간 때 학생이 그 자리에 앉으면 빈대가 옮겨 붙을 수도 있으니까. 빈대는 해외에선 여전히 유행하는 해충입니다. 내년 올림픽을 앞둔 프랑스는 빈대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입니다. 국내에서는 197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천에 이어 대구에서도 발견되면서 이미 전국으로 퍼졌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해외 교류가 요즘은 워낙 많기 때문에 외국인이 많고 적고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요즘의 추세로 보아서는 어느 곳이나 빈대가 발견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빈대는 혈관을 따라 피를 빨며 한 줄로 길게 물린 자국을 남기는데 비슷한 상처가 나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대학교 기숙사 등 의무 소독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추가 확산 여부를 관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일방 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낸 뒤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들이 신고를 못하는 걸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SUV가 주택가 일방통행 도로를 거슬러 달립니다. 잠시 뒤 앞을 지나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SUV를 향해 돌진하더니 길가로 넘어집니다. 또 다른 일방통행 도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번엔 트럭을 들이받고선 바닥을 구르며 통증을 호소합니다. 서울 강남구 일대를 오토바이를 타고 돌며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만 골라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방통행로를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 운전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일부러 노린 겁니다. A씨가 지난 2월부터 5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고의 사고를 내서 상대 운전자 17명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가로챈 돈은 7천여만 원. A씨는 이 과정에서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짧은 기간 보험금을 여러 차례 타가는 걸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사기가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하면서 A씨는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보험 사기로 인해서 일반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어서 이 사람을 구속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전체 사고 17건 가운데 15건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고의로 냈다는 게 확인됐거나 A씨도 돈을 벌려고 저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은 사고 2건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 오는 23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국내 공군 기지에 처음으로 착륙한 미국 전략폭격기 B-52가 이례적으로 공개됐습니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 의지를 재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공군기지 활주로 위에 선 육중한 기체 한 대. 날개 밑으론 엔진 8개가 장착돼 있습니다. 한반도에 처음으로 착륙한 미군 전략폭격기 B-52입니다. B-2 스텔스 폭격기와 B-1B 전략폭격기 등과 함께 미군 전략폭격기 3종 세트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길이 48m, 너비 56.4m, 무게 221톤에 최대 항속거리는 16,000km에 달합니다. 최대 강점은 3,000km 떨어진 거리에서도 적 지휘부 시설을 송고 타격할 수 있다는 점. 핵탄두 순항미사일 등 최대 31톤 무장을 싣는데 지하 100m 밑에 있는 벙커를 단숨에 파괴할 수 있는 벙커 버스터 탄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It is our goal to constantly be in securing the area and the entire Indo-Pacific region and through our partnerships with the Republic of Korea. B-52를 직접 살펴본 김승겸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무력 정책 헌법 명시 등 고도화되는 도발을 언급하며 B-52 전개는 미국의 철통 같은 한반도 방위와 확장 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B-52는 이번 주말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에 나서 핵미사일 위협을 높이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할 예정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민생과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성이란 단어도 연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국민통합위원회 이 활동과 정책 제언들은 저한테도 많은 어떤 통찰을 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이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는 저와 또 우리 내각에서 좀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저보고 소통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많이 이제 좀 반성하고 더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소통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추진하면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네, 최근의 발언들 키워드를 좀 뽑아보면 소통, 반성, 민생 이런 단어들을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통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국정 기조의 변화, 이 신호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에 처음 나왔던 대통령의 워딩은 이제 변화였죠. 차분하고 지혜롭고 내실 있는 변화. 이제 변화를 주문을 했는데 저는 뭐 당에다 주문한 것도 있지만 본인도 스스로 변화하겠다는 이야기를 저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고 그 절박함과 그 심각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은 해보나 마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마 뼈저리게 느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변화의 방향으로 나온 게 소통, 그다음에 반성, 그다음에 민생 이런 이야기, 현장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대통령의 워딩으로만 본다면 기대를 좀 걸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번에 선거 참패에서 느꼈듯이 국민들에게 이게 각인된 대통령의 이미지는 당을 무조건 끌고 가는, 당은 무조건 용산 눈치만 보는 이런 식의 수직적 상하관계로 이미지가 고착되어 버려서 그것이 갖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당도 바뀌고 대통령도 바뀌고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이 주체가 된다고 한다면 당의 건의를 많이 받고 당의 문제제기와 당의 반대 의견도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소통하는 당정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네. 당정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예. 그런 식의 소통도 아마 중요하게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회의할 때 뒤에 배경 그 현수막도 맞습니다. 글귀가 달라졌더라고요. 백드롭도 바꿨고요. 예. 그다음에 저도 지금 당협위원장 맡고 있어 그렇습니다. 오늘 저한테 온 공문을 보면 그동안에 시당이나 중앙당에서 내리라고 개첩하라고 지시했던 현수막 중에서 네. 지나치게 정쟁을 유발하는 것은 다 철회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정쟁보다는 앞으로 네. 국민의 뜻을 좀 겸허히 받들겠다. 오늘 백드롭에서도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친윤계 핵심 의원이죠. 이용 의원이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를 안 하고 원칙만 강조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소통을 강조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일단 이용 의원 예. 이 대통령이 진짜로 변할 생각이 있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좀 혼날 것 같은데요. 혼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안 했다고 말씀하셔서 네. 제가 볼 때도 저도 뭐 정치부자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저는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정치를 안 하시는 데가 있다고 봐요. 네.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눈물의 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 뭐 시기를 두고 논란도 있고 의도가 뭐냐는 논란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이준석 대표의 지적이 상당히 공감할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직도 검사인 줄 안다. 그리고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17개월 동안 오류를 인정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께 못 들어봤던 단어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소통, 민생, 뭡니까 또 반성 네. 이런 거 잘 못 들어봤는데 이게 진정성을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시려면 이제는 좀 행동으로 보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도 이제 뭐 여당 지도부랄지 이렇게 뭐 회의에서 하지 마시고 저는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기자회견을 제 기억으로 딱 한 번 하셨거든요. 100일 기자회견 했는데 이제 기자회견도 바로 좀 하셔서 정말 많은 기자들 제가 들어도 많은 기자들이 정말 묻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국민을 대신해서 그래서 기자회견 형식을 가지셔가지고 국민들께 1년 6개월 동안 어떤 게 했는데 정말 이번 선거로 보니까 이게 부족했던 것 같다. 이 얘기를 진솔하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내가 정책들 네. 인사에서 어떻게 바뀌겠다. 대통령이 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홍보수석을 통해서 그랬나요? 저기 우리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이런 말씀 저는 되게 제 좀 새겨 듣게 됐었어요. 그 워딩이. 그렇다면 그 말씀이 맞다고 실천하려면은 몇 가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많은 국민이 반대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도 좀 밝혀주시고 최상병 특검법 저희들이 신속 처리 안건 지정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많은 국민들 여론조사만 나옵니다. 국민들이 원합니다. 그 특검법은 진상이 밝혀지기를. 그럼 대통령께서 여당 지도부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것도 받아주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용 의원 얘기했듯이 이제 정치를 좀 하시려면은 야당과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당과. 그럼요. 예. 지금 우리 헌정사의 직선제 이후로 전 군사 독재 시대도 그러지 않았다고 봐요.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1년 6개월 동안 야당 대표 한 번도 안 만난 적이 있었습니까? 특히 여소야대 국면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정치가 안 됐다고 보는 게 맞죠. 예. 현안에 대해서 직접 입장도 밝히고 기자회견도 좀 하고 야당 대표도 이제는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주셨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 이제 소통을 강조하면서 다만 그냥 소통만 해서는 안 되고 추진하면서 소통을 해야 된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이렇게 좀 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이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또 의사들에 대한 당근책들을 많이 제시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 회의에서 아마 이제 그동안 계속 언론에서 보도됐던 의료 정원 확대라고 하는 이 뜨거운 감자를 좀 발표를 하지 않을까, 예. 입장을 내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렇게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강한 입장을 내지는 않고 몇 명 증원 이런 것보다는 그렇죠. 예. 크게 원론적인 입장에서 그 의료계 쪽에서 의사 정원들이 확대되는 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줘야 할 부분도 있다. 지원책도 있다. 네.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와는 조금 다른 이제 그 의료 지원 확대, 의사 정원 확대라고 하는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그 의료계의 요구 조건도 예. 들어보겠다는 저는 소통의 자세를 보인 거라고 보고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추진하면서 소통을 하는 것이고 또 거꾸로 소통을 하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예. 그건 뭐냐면 민심과 여론, 뭐 심지어는 야당의 의견까지도 다 받아서 서로 듣고 소통하고 토론하고 생산적인 결론을 같이 합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뭐 뜨거운 감자 이거 굉장히 큰 정치적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의료계의 반발이 불부도 뻔하긴 합니다만 여야가 같이 합심해서 좋은 그 해법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의사정원 확대 문제도 네. 아마 이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로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면서 어떤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이런 네. 새로운 아마 케이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복지부도 브리핑을 했는데 국립대 병원 역량을 수도권 수준으로 좀 늘려서 이제 서울에 안 와도 지방에서 충분히 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17개 그 국립의대 소관부처가 지금 교육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건복지부로 좀 이관하겠다, 이걸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자, 이 부분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 협력도 필수입니다. 자, 의대 정원 확대, 민주당도 동의는 하는데, 자, 이런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이 소관부처 예. 옮기는 거 당에서 찬성합니다. 아, 찬성하십니까? 예전에 예. 문재인 정부 때도 다 이런 걸 추진을 했었고요. 네. 그땐 코로나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제 의사분들이 파업도 하고 네. 전공의들이 막 가운인가요? 의사 가운을 반납하는 그런 것도 해서 결국은 추진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 추진하는 것들이 이전으로 따지면 박근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다 이렇게 추진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 의사 정원, 이 의료진들 확대랄지, 그다음에 우리 당에서 벌써부터 이제 대통령 의사 정원 확대한다고 할 때 네. 찬성 입장을 내면서 단 필수적인 요소들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의사 정원만 늘릴 경우에는 또다시 수도권에 편중되거나 예. 아니면 특정 과들 있지 않습니까? 서로 기피하는 과들 그쪽에만 몰려가고 예. 또 우수한 이공대 학생들이 의대로만 가는 그런 폐해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의대 신설이랄지 지역 의사제 도입이랄지 이런 공공성을 네. 강화하는 부분들 이것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정말 이걸 이렇게 추진을 하시고 이 부분은 야당과 함께 논의하고 네. 우리 당도 지금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원내대표가 벌써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가지고 법도 개정하고 하면은 의사들과 또 협상할 때도 정부도 협상력이 생기고 또 정치권 전체가 예. 단일화를 만들어낸다면 모멘텀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처럼 여야가 원칙에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고리로 해서 또 어떤 여야 협치가 복원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그렇습니다. 대목이고요. 자, 그런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자율전공에서 2년을 교육을 받고 의대를 진학하는 것 허용을 검토하겠다. 이게 한 언론 인터뷰를 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논란이 좀 됐고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검토한 적 없다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오늘 이거 검토한 바도 없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제 교육부 자체를 좀 질책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저로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지금 의대 정원 확대라고 하는 이 정책을 신중하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담당 부처 장관인 교육부 장관이 이제 뭐 청와대 용산과 조율되지 않은 그러니까 예. 대통령실과 조율되지 않고 당과 협의하지 않은 설립은 만약에 안이 나와서 이게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입시와 논의는 된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의견일까요? 그건 제가 확인을 네.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즉각 부인을 하고 네. 질책을 한 것으로 본다면 적어도 대통령실 간 협의가 안 됐다는 건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이게 입시와 관련된 것들도 건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게 뭐 자율전공을 2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의대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나 많은 좋은 인력들이 의대로만 전국적으로 다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완화시키고 좀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 이러저런 아이디어를 낸 것 같은데 그래도 시스템과 절차를 밟아서 당정 간에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실과 또 논의도 해서 좀 예. 무르익은 다음에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도 사실은 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입시 관련해서도 또 발언을 잘못해가지고 그렇죠. 대통령실과의 불협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공교육 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거 수능에서 배제하도록 맞습니다. 하겠다.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수능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당정 간에 그리고 대통령실과 내각 부처 간에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거의 뭐 우리 김 교수님 말씀과 비슷한데 특히 교육 정책, 모든 정부 정책이 그렇습니다.
그 조율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섣부르게 내놓고 이게 혼선으로 비춰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특히 잦은 것 같아요. 일전에 전임 교육부 장관 때도 만 5세에 입학하는 문제 관련해 가지고도 결국은 교육부 장관이 경질되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주 장관도 좀 전 말씀대로 수능에 이어서 이 역시 얼마나 민감합니까? 저는 지금 일단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있어서 가장 키가 의대 정원 수를 얼마나 늘릴 건가 그거거든요. 예. 일단 대통령도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다른 말씀들을 했는데 이 숫자가 나왔을 때 의료진들, 의사협회랄지 이런 분들과 협의를 해야 될 건데 그 전부터 지금 이렇게 무슨 자율전공 2년이 무슨 얘기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대학에 이제 자율전공부로 입학을 해서 네. 그다음에 2년 뒤에 공부를 한 뒤에 그다음에 의대 진학을 할 수 지금은 안 되거든요. 그렇죠.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럼 상당히 이거 민감한 내용인데요. 예, 그러면 그렇죠. 모든 학생들한테도 예. 그렇고 수험생들도 그럴 텐데 이런 것들이 장관이 발표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바로 부인했다는 거는 정책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거든요. 네. 이런 일은 잦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게 대통령실에서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는가 오늘 뭐 대변인이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뭐 교육하고 병역 이런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조율된 의견이 나와도 사실 후폭풍이 있을 수 있거든요. 조율된 정제된 입장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두 분 같이 주셨습니다. 다시 대통령실과 여당 쇄신 이야기로 좀 넘어갈 텐데요. 최근 여당에서 김한길 위원장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어요. 17일 만찬에서 김한길 위원장을 대통령이 좀 치켜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장면이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뭐 여기저기 언론에서 예. 김한길 지금 통합위원장이 대통령과 수시로 독대하고 많은 정치적 현안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지금 뭐 2기 임명직 지도부를 구성해서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논란과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김한길 위원장이 일정 정도 역할을 좀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분석기도 해서 나오고 봤는데요. 저는 김한길 대표가 실제로 통합위원장으로서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통합위원회를 맡아서 지금 국가 통합의 과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저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적 경력이 굉장히 다채롭고 많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정권 교체 또는 정권 재창출 그리고 또 정치 집권의 어떤 전반적인 지형의 변화 예. 이런 것들도 많이 관여하시고 주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치력이나 정치적 전략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경험과 유능한 그 경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이용곤 이야기했습니다. 정치를 잘 안 하고 원칙만 지키는 진짜 초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네. 대통령이 한 번의 선거에 한 번에 바로 대통령 선거에 당선돼서 대통령이 된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한길 위원장 사이는 상호 간의 인간적인 끈끈한 신뢰 속에서 김한길 위원장 입장에서는 정치를 앞서서 했던 정치 선배 입장에서 예. 정치 초보생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저러한 조언들을 스스럼 없이 기탄 없이 거리감 없이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집권 여당입니다만 그동안 우리 당이 대통령한테 쓴소리 또 뭐 이러저러한 뭐 마음에 있는 소리를 제대로 못한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바꾸겠다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좀 부족함을 본다면 김한길 위원장이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과 신뢰관계에 입각한 일정 정도의 조언으로서의 상당한 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한길 위원장 하면은 뭐 캠프 시절에도 참여를 했고 윤 대통령과 독대도 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뭐 김한길 위원장 비대위원장 설도 나오고 대통령 신당 창당도 이제 솔솔 얘기가 나올 때 그때 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언론 보도들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오늘 김한길 위원장이 뭐 안 떠날 테니 걱정 말아라 이렇게 직원들에게 얘기했다는 네. 뭐 얘기도 전해집니다만 앞으로 역할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제 그 만찬에서 국민통합위원회 네. 1주년 만찬이 좀 늦게 한 거죠. 근데 그 만찬장에서 대통령이 김한길 위원장을 이렇게 통찰을 얻었다고 띄워주고 김한길 위원장은 가장 열심히 일하는 분이라고 했나요?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 들으시면 좀 섭섭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봤는데 두 분의 그렇게 추켜 세우는 모습을 보면은 뭐 잘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에 사실 여의도에 있는 언론인들 사이에서도 쭉 돌았던 얘기가 왜냐하면 이제 뭐 국민의힘이 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격차가 나면은 비대위원장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유력할 거다. 그런 얘기가 좀 꽤 신빙성 있게 많이 돌긴 했습니다. 당장은 대통령께서 김기현 당대표를 신임을 하고 뭐 만찬하고 또 따로 불러가지고 또 오찬까지 했잖아요. 신임을 한 거기 때문에 김한길 위원장이 바로 당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에 김기현 체제가 과연 뭐 연말까지 잘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잘 가면은 뭐 김한길 위원장이 당장 등판할 일은 없겠죠. 하지만 그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저는 뭐 대통령의 신뢰랄지 뭐 김한길 대표가 여러 가지 정치 행보를 볼 때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인데 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생각합니다. 어떤 비중 있는 역할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국민의힘 이제 달라지겠다 했는데 국민들이 지켜보는 게 혁신위원장에 누가 임명이 되느냐. 자, 이 부분 관심을 갖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나온 김한길 위원장도 있고 정운찬 전 총리도 있고 윤희숙 의원부터 하태경 의원까지 많은 분들 이름이 거론되는데 아직 뭐 결정 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나 지금 지도부 입장에서는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출범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인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추천이 되고 또 논의도 하고 또 연락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요. 정운찬 총리 같은 경우는 연락받은 적은 없다라고 밝힌 걸로 봐서는 아마 내부에서는 하나의 카드로 놓고 논의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직접 본인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의중을 물어본 단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김한길 통합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김기현 체제 하에서의 혁신위원자로 가서 일을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아구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뒤에서 좀 더 지원하고 당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그리고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조언을 하는 역할을 앞으로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윤희숙 의원이나 기타 좀 깜짝 놀랄 만한 좀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또 혁신위원회를 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저러한 논의가 진행되는 걸 봐야 될 것 같고. 김근식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인물이 임명돼야 혁신위원장 잘 임명됐다 이렇게. 저는 혁신위는 사실은 각 당에서 혁신이라는 혁신위를 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 당이 굉장히 코너에 몰렸다는 의미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이재명 대표의 김은경 혁신위도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그동안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차례 혁신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잘 성공한 혁신위는 거의 없어요. 혁신위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혁신의 무덤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이 조직인데 제가 보기엔 누구를 모셔오는가도 중요하지만 김기현 대표가 실제로 이 모셔올 혁신위원회 그리고 구성을 할 혁신위원회에 어느 정도 권한을 줄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 역할을 맡길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김기현 대표 체제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혁신위원회가 그냥 자문만 하고 정치개혁 프로그램이나 정치개혁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받아 안아서 최고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부차적이고 좀 보완적인 기구로 한다고 한다면 어떤 분이 와도 큰 역할을 할 일은 없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정말 여기에 큰 권한을 준다든지 김기현 대표의 버금가는 역할과 임무를 준다고 한다면 어떤 분을 모셔오느냐에 따라서 또 그 혁신위원회에서 논의돼가지고 합의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또 국민의 공감을 받는다고 한다면 나름대로의 변화와 혁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데는 일조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권한을 제대로 줘야 또 한다는 사람도 있겠죠.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지금 김기현 대표가 미리 말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혁신위원장으로 모셔서 그분이 하시기로 결정한 다음에 그분과 김기현 대표가 저는 양당 간에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지금 총선 앞두고 진보든 보수든 정치권이 어떻게 재편될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최근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합세한 신당 창당 가능성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가정을 했을 때 파괴력은 얼마나 될까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두 분이 같이 갈 거다.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무조건 유승민 전 의원을 따라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당에서 공천 줄까요? 저는 줄 거라고 봅니다. 그 신당이 소위 말해서 영남권에는 영향이 안 미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엄청난 파괴력을 어떤 파괴력이냐? 우리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리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집니다. 신당 우리에게 최대 위기가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원팀 복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 유승민과 그러한 의원들이 신당을 창당해서 보수, 중도 신당이 나온다. 나는 여기에서의 역할은 김종인 전 대표가 할 것이고 그러면 금태섭,
양양자 이러한 당들도 합쳐지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안철수 녹색바람 불었을 때 국민의당 그때 몇 석이었죠? 제가 갔으니까 안철수는 성공한 거지. 그때 몇 석이었어요, 의원님? 거의 40석 됐죠. 그때 40석. 37석. 그 정도 바람 불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봐요. 자, 두 분 모두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윤상현 의원은 수도권에서 특히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파괴력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안철수의 국민의당 정도의 파괴력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의견 어떠십니까? 일단 얼마나 파괴력이 있을지는 지금 예단하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 중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시한부 탈당, 신당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12월이라는 그렇죠. 그 이미 시점을 제시를 정해놨어요. 했죠. 그래서 예. 저는 거의 이제 신당 쪽으로 탈당을 해서 신당 쪽으로 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신당 창당은 상수처럼 보이고요. 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저는 그분도 결국은 탈당할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저희 윤상현 의원처럼 얘기하는 곳에 공천을 주는데 1월에 이제 징계가 풀리잖아요. 예. 도저히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지금의 뭐 여론 지형으로는 될 수가 없다 하면은 그냥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분 입장에서 벌써 3번이나 낙선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총선 관련해서는. 예. 그러면 결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지율이라고 봅니다. 여야 지지율이고 특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도 마찬가지고 지금처럼 뭐 30% 초반대 여기에 갇혀 있다고 하면은 저는 뭐 12월 되면은 결행을 할 거라고 봐요. 다만 그게 지금 박지원 전 원장님 보듯이 예전에 녹색바람 일었던 국민의당처럼 과연 바람을 일으킬 건가? 저는 그건 크게 그 높지는 않을 것 정도까지는 같아요. 그건 아닐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는 이 선거제 여야 협상 중이거든요. 그 선거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것도 이분들의 행보에 있어서 두 분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뭐 비례의석을 중심으로 하는 당을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연동형제인데 유성정당이 나왔잖아요. 우리 당은 유성정당 이번에 없애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이 여야 간의 협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대충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느냐에 따라서 두 분이 결행하는 시기랄지 어떤 신당의 뭐 폭이랄지 이런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헤어질 결심하지 않았다. 여운을 좀 남겼는데 끝까지 남아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윤상현 의원 말대로 우리 당의 내년 선거 총선을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는 징계가 끝나는 대로 노원병에 공천을 주는 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서는 그 뭐 신당 이야기는 제가 잘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저 12월을 시한으로 하는 건요 탈당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당을 떠날 수 있는 마지막 이제 마지노선을 그때 잡아놓은 거고 탈당하고 신당은 다른 겁니다. 탈당해서 저분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저 맥시멈의 정치 행보는 대구 같은 데 가서 무소속.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진정한 보수가 나다라고 하는 무소속으로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정도가 저는 최고의 그 정치적인 그림이 아닐까 싶고요. 왜냐하면 대구 같은 경우는 민주당 후보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후보와 뭐 이준석, 유승민 후보가 무소속으로 내가 진짜 보수로서 보수 살리겠다라고 하면 뭐 자기들 계산으로는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국민의힘을 탈당하게 되면 탈당 후 TK 같은 데서 무소속 출마 정도를 생각하는 것이지 신당을 할 능력이나 여력이나 세력이나 그런 의지는 제가 볼 때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제3당을 만들어 성공한 경우는 2016년에 아까 말했던 녹색바람이 불었던 안철수의 국민의당 이후로 대한민국 정치사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당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당에 저는 성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다 알기 때문에 지금 다 여러 가지로 해보고. 그럼요. 다 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신당 창당보다는 무소속 탈당 후 무소속이라는 것들을 가능성을 큰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노원병을 우리 당에서 공천을 주면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애매한 위치에서 스스로 좀 쫓겨날 수 있는 그 구실을 만들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 오늘 나오셨는데요. 자, 여당으로 가면 김민수 대변인 있습니다. 저희 월요일 날 이제 패널로 나오시기도 하는데 이분이 김 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나가면 장기적으로 우리 당의 3%에서 4% 정도 오히려 플러스가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앵커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거긴 한데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을 리는 없죠. 당장 제명해라 이렇게 받아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름은 저랑 같은데 성은 다르네요. 네. 근데 저런 얘기 당 대변인이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물론 뭐 눈물의 회견 이후로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졌지만 한쪽에서는 뭐 수도권의 특히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네. 뭐 여러 우리 김근식 교수님도 계시지만 수도권 출마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탈당을 하거나 유승민 의원과 신당을 만든다거나 하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 비판하고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저기에다가 당신 없으면 우리 지지율을 오른다 하면은 당장 이준석 전 대표처럼 나를 잘라달라 이런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예.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저런 모습들이 지금 국민의힘 전체가 아직 정확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선으로 가야 되는가. 그거는 지금 말씀 아까도 좀 전에 나왔던 예. 혁신이랄지 이런 게 안정돼 있지 않고 혁신위를 어느 정도 권한 줄지도 모르고 하니까 네. 전체가 당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 김민수 대변인이 이제 사실은 어느 다른 종편에 나가서 패널로 예. 참여한 자리에서 그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반영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저게 뭐 국민의힘의 공식 대변인의 입장으로 설명돼서는 안 된다고 개인 봅니다. 패널 자격의 그렇죠. 발언으로 이해하면 그런데 될까요? 이제 예. 이준석 대표는 그걸 딱 낚아챈 거죠. 사실은 개인 패널로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물론 저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했다 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걸 바로 받아채서 그러니까 나를 제명하라. 예.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대표는 노원병의 공천을 받는 것은 최악의 결과이기 때문에 당에서 쫓겨나는 모양새를 지금 찾아야 되는 게 좀 급선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회 같은 경우 제명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잘라달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럴수록 제명하면 안 됩니다. 모시고 가서 내년 1월에 징계가 풀리면 네. 정말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노원병의 공천을 주는 게 제일 맞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이준석 대표가 선당우사 정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에 강서구치장 선거에서도 윤상현 의원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당에서 부르지 않더라도 그래도 전직 당대표고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와서 강서구를 돌아다니면서 젊은 청년층이라도 지지를 호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노원병원 가기 싫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우리 대통령을 비판하고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당을 비판할 수 있어요. 저는 예. 그것도 귀담아 들을 때 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진정성을 네. 이제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조금은 이제는 평가를 좀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얘기 오늘 또 이제 화제가 되는데 SNS에 마라톤 풀코스 뛰겠다고 오늘 공언을 하면서 또 올렸습니다.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안철수 의원 발언에 대해서 뭐 징계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픈 사람 상대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이 정말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2번이나 위험한 적이 있었다 이 발언을 라디오에서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실에서 사과 안 하면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했다가 내가 구급차 사진 공개하겠다 장성철 소장이 또 이렇게 얘기했다가 오늘 이렇게 또 내가 이 정도로 지금 건강하다는 이런 글을 또 올렸는데 이거 뭐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해외 나가 계신가 보죠. 국감 때문에 나가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습니까? 네, 예. 풀코스 마라톤 근데 이게 다른 당 사정이긴 한데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좀 민망한데요. 상당히 민망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와 거친 설전을 지금 주고받았잖아요. 예. 뭐 응석바지라고 공격도 하고 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대선 주자였고 예.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비록 김기현 대표에게 졌지만 2등을 하신 분이고 한데 당의 유력 주자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사정이 예. 선거에서 강서에서 대패한 이후로 상당히 지금 뭐 지도부가 바뀌진 않았습니다만 임명직 당직자를 바꾸고 여전히 내용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휘청휘청합니다. 대통령이 만나서 힘을 실어주고 있어도. 근데 당의 지도자급 의원이시고 대선 주자급인데 지금 이 마라톤 풀코스를 본인이 뛰겠다고 공언하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은 물론이고 예. 저처럼 민주당에 있는 사람도 보기가 민망하고 그런데
국민들 콩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건강 자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럴 때 당에 도움되는 얘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바꿔달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나는 무엇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낫지. 그렇게 존재감을 보이는 것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정치인한테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는 것도 치명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이게 또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간의 공방이 이렇게 계속 확산돼가지고 여기까지 간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당대표 출마까지 하셨고 대선 후보까지도 아직도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우리 당이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이렇게 한가하게 이준석 당대표하고 이런 논쟁을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것은 하민수 대변인이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본인이 억울할 수도 있다고 봐요. 억울할 수도 있지만 정치인이 억울하는 것은 숙명 같은 겁니다. 하민수 대변인이나 저도 원외에 있긴 하지만 억울한 거 많이 당합니다. 정치는 억울함을 다 극복하고 또 그걸 다 새기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안철수 대표 정도 되는 분이 이준석 대표의 논쟁, 그것도 아니고 이제 거기에 격가지로 나와서 장성철 소장과의 그 경론 과정, 논쟁 과정에서 뭐 이상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발끈해서 거기에도 일일이 대응하고 뭐 법적 조치하겠다 이야기하고 또 마라톤 뛴 걸 이야기하고 또 풀코스 뛰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걸 공지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선거 참패 이후에 안철수 의원 정도 되는 지도자급 인사가 해야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서 보면 지금 안철수 대표가 좀 전문적 감각이 조금 우선순위를 잘 못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서명운동 받는다고 아까 나와가지고 이준석 제명해야 된다고 서명운동 받아서 서명운동 10,000 몇 명인가요? 해가지고 그걸 기자회견 하면서 뒤에 또 줄 세우는 거 옆에다 왜 세웁니까?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구태하거든요. 참 저는 안철수 대표님 좀 정치 감각을 다시 좀 되찾기를 예전에 그 국민의당에서 성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뭐 같이도 하셨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재명 대표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당무 복귀를 하죠. 첫 공식 회의에서 지금 당 내에서 가결파 어떻게 처리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좀 수렴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메시지를 낼지 굉장히 관심입니다. 어떻게 수렴된 것 같습니까? 지금 그 통합적으로 좀 무게가 실려가는 것 같지만 일각에서는 조금 또 아직 남아있는 감정도 있는 것 같아서요. 대표가 이미 최고위원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가결 지난달 21일이었죠. 체포동안 가결 관련해 가지고 무슨 이른바 가결파들을 어떻게 한다. 저는 그건 다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표결해서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총의를 모은 건 맞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총의를 모았고 당시 원내대표가 강곡하게 부결표를 행사하려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게 어찌 보면 당인으로서 맞는 거였죠. 하지만 당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표결한 거 가지고 그걸로 무슨 징계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건 아니고 당원들이 이제 한 5만 명이 권리당원들이 청원을 했습니다. 징계 청원을 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 당원 당규에 따라서 최고 지도부에 최고위원회에 보고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해당 행위라고 그렇습니다. 그 해당 행위는 가결표 행사했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아니고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 체제 내에서 1년 2개월 동안 꾸준하게 당과 당원들을 해를 미쳤다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가 일전에 좀 당분간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거 저도 들었는데 대표는 오시면은 가장 주안점을 둘 거는 민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생 행보와 민생 정책, 민생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내실 거고요. 지금 언론들이 많이 보는 문제들은 결국 복귀하신 다음에 최고위원들과 이렇게 정무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요일 업무에 복귀해서 이제 최고위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저희가 이제 월요일 뉴스나이트에서 밑줄 긋고 또 분석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재점화하고 있죠. 오늘 국감장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됐는데요. 주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샴푸하고 트리트먼트 가지고 나왔어요. 제 손 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두 개 합쳐서 한 83,000원쯤 됩니다.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요거 사러 청담동 미용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두 개 그럼 2세트, 3세트 사면 될 거 아니고요. 83,000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불법이니까 한 번에 요거 딱 한 세트만 사고 본인 돈으로 샀어요. 본인 개인 카드로. 본인 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본인 계좌로 경기도에서 입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거죠.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갑질에다가 이 반부패적 관점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이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7급 공무원에게 사오라고 시켰다는 그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직접 들고 나온 건데요. 자, 이 의혹 제기가 계속 이제 반복되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민주당에 계속 악재로 작용을 할까요? 아니면 너무 반복되면 여당의 역풍이 올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이제 지난 대선에도 한번 불거졌던 논란이고요. 그다음에 당시 김혜경 씨도 나와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시 김혜경 당시 부인이 그 배모 사무관과 같이 당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기 그 이재명 지사를 지지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지인들과의 만남을 그 법카로 경기도 법카로 그 대신 결재했던 것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으로 돼가지고 사실은 지금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모 사무관은.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는 뭐냐면 좀 별개의 것인데 새로운 추가 폭로가 계속 나오면서 이른바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김혜경 씨나 이재명 지사도 알았을 것이라고 하는 정황과 진술을 계속했고 그게 권익위원회에서 조사 후에 검찰에 수사 이첩을 한 것이고 어제 그제 국감장에서 나온 것 경기도에서도 스스로 자체 감사를 통해서 경찰청에 의뢰를 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추후의 수사 과정을 봐야 됩니다만 저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좀 그 소모적인 논란도 있습니다만 정치적 도덕적으로는 계속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액수가 큰 것도 아니고 액수가 어떻게 보면 작다 보면 작을 수 있는데 액수 작은 본인의 생활비와 본인의 용돈으로 충분히 했어야 될 일들을 어찌됐든 간에 경기도청의 공무원이 그것도 경기도의 국민 혈세가 되어 있는 법인카드로 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비난은 계속될 것을 봅니다. 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어제 국감장에서 이재명 지사 시절에 법카 유형이 한 60건에서 100건 돼서 경찰 수사가 의뢰됐다. 물론 이제 김동연 지사 시절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일인 점을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걸 보고 이제 비명계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경악스럽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에서 경위를 조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인 반면에 친명계에서는 다른 반응이 나오고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에서는 누구 때문에 지사가 됐는데 그러면서 지금 거의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경기도에서 해명 자료를 냈고 보도를 냈는데 제가 뭐 대선 때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이게 지난해 2월이죠. 대선 전에 직전에 이런 이제 법카 문제가 폭로가 되고 하면서 당시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부인 김혜경 씨도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수사를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당시 경기도 감사를 요청한 것도 후보 측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게 감사가 이루어진 거고요. 김동연 지사가 어제 국감장에서 얘기한 거는 나중에 해명 자료랑 보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부인 김혜경 씨가 아니고 지금 이제 그 공익제보자라고 조모 씨 있죠. 그 위에 있는 좀 전에 말씀한 배사무관인가요? 그분이 사적으로 이용한 게 60건에서 100건 사이로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경기도에서 거죠. 해명을 했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전에 김동연 지사는 이제 경기도의 검찰이 이른바 기네스북에도 나올 만한 출장 압수수색을 합니다. 한 20일 동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현장 최고위원을 할 때 경기도청이 아닌 경기도의회에서 했어요. 당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점잖으신 분인데 김동연 지사가 정말 화가 많이 나서 얘기를 하면서 왜 저기 도청소 회의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저기에 검사들이 수일째 지금 상주에서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게 20일을 넘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검주주의 국가입니다. 이런 신조어까지 만들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강성 지지층들 지금 공격이 상당한 것 같은데. 강성 지지층에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김동연 지사도 현재의 윤석열 정부 검찰권 남용이랄지 여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우리 민주당과 개를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김동연 지사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잘 되는 게 본인한테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이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한 건 사실과 다르다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예, 마지막에 이런 해명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라이트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정부와 군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이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점령과 이란 등의 참전에 따른 확전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용 기자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יהיו רגעים קשים, יהיו מהמורות, נדרשת הקרבה.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에서 같은 뜻을 밝힌 데 이어 이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לאנשי החמאס יש שתי אפשרויות, או למות בעמדות שלהם, או להיכנע ללא תנאי. אין אפשרות שלישית. אנחנו נמחק את ארגון החמאס ונפרק אותו מכל היכולות שלו. 전시 내각에 합류한 제2야당 대표는 더 나아가 가자지구 남부를 이스라엘 영토로 재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100% גן עדן. 이스라엘 외무장관도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하마스가 장악하는 가자지구는 줄어들어 있을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1년의 이 같은 장기전 발언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완전 장악할 것이고 그러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뜻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내 500km에 가까운 땅굴에서 게릴라전을 펼쳐야 하고 100만이 넘는 민간인을 대피시키는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헤즈볼라의 참전에 따른 확전 상황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뉴욕 유가가 미국의 원유 재고가 줄어든 데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 이란이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에 2주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1.66달러, 1.92% 오른 배럴당 88.3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악화된 데다 이란 측에서 강경 발언이 나오면서 긴장이 고조돼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 주재 필수 의료 전략 회의가 열렸는데요. 관심을 모았던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확대 의지는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의사협회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듯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필수 의료 혁신 전략으로 강조한 것 가운데 하나는 역시 의료 인력 확보였습니다.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사수 확대와 함께 지역 필수 의료 분야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의대 교수진 확보 방안 등이 담기면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기정사실화했습니다.
확대 규모도 1,000명을 넘느냐의 문제이지 대폭 확대 방침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의사들의 강한 반발을 고려한 듯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입니다. 의사협회 반발이 여전히 걸림돌인 만큼 당분간 의정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연말 전에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이주 교육부 장관이 자율전공 학부 학생의 의과대학 진학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적어도 대학 신입생 30%는 전공 선택의 자유를 주고 의과대학 정원이 생기면 자율전공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의 자유를 주자는 아이디어일 뿐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정부에서 전혀 검토하지 않았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대입은 학생과 학부모가 수긍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시는 국민의 관심이 가장 많은 사안인 만큼 정부 내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립된 정책이 나와야지 아이디어가 전해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인천광역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료진 부족으로 붕괴 직전인 지역 공공의료의 처참한 현실과 대책이 집중 부각됐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피감기관에 대해서 정치권이 스스로 반성하고 고맙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바로 정당 현수막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부실한 공공의료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지만 인천시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인천의 유일한 공공의료원인 인천의료원은 이미 심장내과 운영이 중단됐고 필수 과목인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전문의가 1명뿐이어서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를 안타까운 사정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인천은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 수가 0.4개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네. 이 수치면은 전국 7개 특광역시 중에 1등이겠습니까? 꼴찌겠습니까? 그 인천의 경우 국립대학 인천대학에 의과대학이 신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 모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 대해 회초리를 들어야 할 국정감사지만 회의장에선 오히려 고맙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인천시가 시 조례를 만들어 강경 대응에 나선 정당 현수막 문제였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 인천시가 먼저 선도해줘서 저는 고맙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행안에서도 빨리 이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사된 결과에다도 압도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 현수막 정비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고 또 성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그 후진성의 민낯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조례 제정을 인천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세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지자체 지원 예산의 집행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두고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국민을 속였다며 질타했고 야당은 전 정권을 상대로 한 표적 감사나 다름없다고 맞섰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여야는 첫 질의부터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며 일벌 100개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실패를 숨기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국민들이 분노해야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대적인 통계 조작 사태를 지켜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국민을 철저하게 속여왔는지 기가 찹니다. 이 국민을 속이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일벌 100개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가 사정기관을 통해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감사는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조사 단계에 불과하고 자료조사를 했다고 해서 유법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공개하는 감사는 정치적 표적 감사일 수밖에 없다. 망신주기 감사다. 실거래가를 반영 안 한 그래프를 단순 조사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비교해서 그것이 조작이라고 해서 발표한 감사원 보도자료예요. 조작 의혹 중심에 선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발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표본이 적고 조사 기간도 짧은 데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외국에서도 주간 통계를 국가 통계로 내는 데가 없어요. 저는 이런 병주마용 통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이 주간 통계는 없애야 된다. 부동산 원장은 실제 통계 조작 외압이 있었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엔 감사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대부분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통계 작성 기관의 장으로서 이러한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통계를 작성한 기관의 장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많은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이른바 영끌족에게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연 1%대 금리 시대가 금방 오기 어려우니 무리해서 집을 사지 말라는 겁니다. 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는 총재로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든지 이런 얘기 하기 어렵습니다. 가격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더라도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레버리지를 해서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생각이 혹시 금리가 다시 1%대로 막 예전처럼 기준금리가 떨어져서 이게 비용 분담이 금방 적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서 하신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볼 때 이 금리가 좀 미국도 지금 하이퍼로를 얘기하고 있지만 금리가 금방 조정돼서 금융 부담이 집을 이렇게 부담 들여 샀을 때 금융 부담이 금방 그렇게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안 듭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주식의 시세를 조정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에게 다음 주에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김 센터장에게 오는 2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SM 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지분 확보를 위한 공개 매수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억여 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큰 폭의 세수 오차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R&D 예산은 너무 방만하게 빨리 늘었다며 한 번은 나눠먹기식 분야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먼저 60조 원에 가까운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한 정부의 예측 실패를 추궁했습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 이거 사과하셨어요? 3월에 24조 원 펑크 났어요. 6월에 약 40조 원 펑크 났어요. 8월에 약 50조 원 펑크 났어요. 3월부터 예측했잖아요. 올해 그 세수 재축의 결과 보면 예산 대비해서 59조 1,000억의 이 오차가
나고 있어서 3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나고 있는데 부총리께서 이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보시죠. 이러한 이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축의 오차가 발생하게 된 데서 국민들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된 것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걸린 이 중차대한 문제에 어떻게 국무회의 모두 입을 닫고 R&D 대규모 삭감이 이렇게 결정됐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R&D 예산이 단순히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 자체보다도 적은 돈이라도 효과적으로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성과가 나는 쪽으로 해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추 부총리는 R&D 예산이 10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11년 걸렸는데 20조 원에서 30조 원까지는 단 3년이 걸렸다며 너무 방만하게 빨리 늘어난 R&D 예산을 구조조정을 할 때가 됐다는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그리고 폐쇄적인 이런 분절적인 이런 분야의 예산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제대로 된데 도전적인데 혁신적인 그리고 전략적인 R&D는 늘리자. 거시경제 흐름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하면서 유일하게 걱정하는 것은 이스라엘 중동 사태라며 세계 경제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긴장하면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중국 논란에 대해선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 한중일 정상회의도 추진하고 있다며 중국을 외면하고 등 돌릴 이유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YTN 최대 주주인 한전 KDN이 같은 매각 주관사를 끼고 마사회와 함께 YTN 지분 통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 충돌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그동안 매각 업무를 조율했던 3일 회계법인은 구두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반박을 했지만 정작 한전 KDN 사장은 몰랐다는 답변을 내놔 거짓 해명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전 KDN의 YTN 지분 21.4% 매각 주관사로 선정된 3일 회계법인은 이른바 이해충돌 방지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한전 KDN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마사회 등 YTN 지분을 가진 다른 회사의 자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2달 뒤 3일 측은 YTN 지분 9.5%를 보유한 한국마사회의 매각 주관 업무도 따냈고 이후 두 공기업 지분의 통매각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진 최대 주주 한전 KDN으로선 손해볼 수도 있는 방향으로 매각 방식이 바뀐 건데 그동안의 일관된 해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였습니다. 3일 회계법인 측은 진행 과정을 구두로 협의해왔기 때문에 이해 충돌은 없다고 선을 그었고 한전 KDN 측도 굳이 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과 달리 정작 한전 KDN의 최고 책임자인 사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전혀 다른 답변을 내놨습니다. 사전 동의는커녕 3일 측이 마사회의 매각 주관 업무에 지원한 사실 자체를 애초에 몰랐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이해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면 사전에 서면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서면 동의 안 받았죠. 이해 충돌을 일으킬 경우에는 그 민사 일반 원칙에 의해서 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있음을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3일 회계법인이 그 마사회하고 계약을 한 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알았고요. 한전 KDN이 법률 자문을 통해 이해충돌 우려를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엇갈린 말이 나오며 거짓 해명 논란까지 불거진 겁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연관된 특정 기업에 YTN 경영권을 한 번에 넘기려고 무리수를 쓰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특히 한전 KDN이 손해나 이해충돌 가능성을 알고도 무리하게 통매각을 추진했다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윤석열 독재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 중에 하나이죠. 이러다가 대통령 비서실장 친구 챙겨주기까지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한국전력 적자를 강조하며 YTN 지분을 포함한 비핵심 자산 매각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습니다. 야권의 언론자각 주장에 선을 긋고 공기업의 YTN 지분 매각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정 건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자산 매각 분야는 평균 6%대로
아주 저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정 건전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31% 인수업체는 내일이 시한인 입찰 서류 제출과 다음 주 최고가 방식 경쟁을 거쳐 결정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숨진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서 지난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했던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달 서울 종로경찰서가 서울시 교육청에 발송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통보서에는 서울 지역의 교사 A씨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 행동을 추진하려 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발과 관련해서 교사단체는 경찰의 수사 종결을 촉구했습니다. 교사 노동조합 연맹은 오늘 성명을 내고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교사는 교권보호 필요성을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며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서울교통공사 1노조는 오늘 서울시청역 앞에서 조합원 약 2,000명 가까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든 좋으니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직접 대화를 요청한다. 직접 만나 대화하고 담판하자라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왔던 공사 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노조 측은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 달 9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올해로 75주기를 맞은 여수 순천 11구 사건 합동 추념식이 전남 고흥에서 열렸습니다. 정부와 전라남도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은 물론이고 진상규명에 힘을 쏟아 상처를 치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정각이 되자 수십 년 전 억울하게 쓰러진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무대에 선 무용수들은 가족을 잃은 아픔과 슬픔을 온몸으로 절절하게 표현해냅니다. 올해로 75주년을 맞은 여수 순천 11구 사건 추념식. 날선 이념 대립 속에 피비린내 나는 사륙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희생자 가족들은 반란군의 자식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희생된 가족 시신조차 찾지 못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저희 큰아버지 묘는 가묘입니다. 아마 여순 항쟁으로 희생된 분들의 많은 묘가 가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입니다만 그중에서도 급선무가 실종 상태에 있는 분들의 시신을 찾는 일일 것입니다. 지난 2021년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희생자 300여 명과 유가족 1,800여 명이 결정됐습니다. 올해 정부는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고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순 사건이 지역의 아픔을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로 정당하게 평가받고 유족의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그 몫을 다할 것입니다. 전라남도의 강력한 요구에 특별법이 개정돼 여순 사건 신고 기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아울러 여순 사건위원회 직권으로 희생자를 결정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이 평생토록 바랐던 명백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다 함께 정진하겠습니다. 여순 사건 75주기를 맞아 전라남도 동부청사에서 사진과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등 전남 곳곳에서 추모 행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1년에 50차례 이상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한 의료인이 44명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발표한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를 보면 44명 가운데 12명은 연간 처방 횟수가 100회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또한 마약 중독 관련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료인 3명이 면허를 유지하고 있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 재판에서 의사 4명의 마약류 투약 사실이 확인됐지만 면허는 유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유명 배우 A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대마와 마약류 투약이 이루어진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명 배우 A씨와 연예인 지망생이 마약 투약에 연루된 정황도 포착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A씨 등이 실제로 마약류를 투약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가격을 낮춘 중국산 테슬라 모델이 지난달 수입차 판매 1위를 차지하며 전기차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고속 성장하던 전기차 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테슬라 흥행까지 겹치면서 국내 업체들은 목표량 달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만든 테슬라 모델 Y의 지난달 국내 판매량이 4,206대로 집계됐습니다. 벤츠 E클래스나 BMW 5 시리즈 등 기존 인기 모델들을 제치고 수입차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팔려나가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국내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에서 중국산 저가형 배터리로 갈아타 출고가를 2천만 원가량 낮춘 점이 소비자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그 차량 가격이 높아서 환경부 보조금 수혜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 환경 보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판매 증가를 이제 견인을 했다. 특히 테슬라 모델 Y가 거둔 실적은 국내 승용 전기차 상위 10개 모델의 지난달 판매 대수를 모두 더한 것보다도 많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테슬라의 흥행이 전기차 시장의 지각 변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국내 자동차 업계는 고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현대차와 기아차가 국내에서 3분기까지 판매한 전기차는 올해 목표로 제시한 18만 5천 대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고속 성장하던 국내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면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거란 어두운 전망까지 나옵니다. 지금까지 팔은 차를 보면 사실 그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제조사 입장에서도 그걸 선뜻 차량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마진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기아는 새 전기차 라인업을 공개하고 고급형부터 보급형까지 모델을 다양화해 소비자들 입맛을 공략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부족한 점으로 꼽히던 충전시설 인프라도 확대해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 계획입니다.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전기차의 높은 가격과 충전의 불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망설이게 하는 우려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유럽 각국이 보조금 혜택을 축소하면서 전기차 판매량을 2030년까지 360만 대로 늘리겠다는 현대차 그룹의 중장기 계획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지난달 일본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 실적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의 금수 조치로 인한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지난 8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발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단행한 중국. 그 결과 9월 무역 통계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액은 아예 기록도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중국 수산물 수출이 사실상 제로라는 의미입니다. 중국은 오염수 방류에 앞서 7월부터 일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 등 수입 규제에 나선 이후 중국의 일본산 수입액은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나서며 중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両国の措置が科学的根拠に基づいたものではないというのは、我々の見解ではもう明らかですので、しっかりそれは科学的論拠に基づいてですね、解除を求めていきたいと。 또 중국의 금수 조치로 일본산 가리비의 중국 내 가공을 통한 재수출도 불가능해지자 일본은 궁여지책으로 교도소 수용자를 가공 업무에 활용하는 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와 함께 중국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현에서 첫 수산물 시료 채취에 나섰습니다. They've seen every aspect of the sample collection so far. They will also accompany us to the laboratories over the next couple of days and see how the samples are prepared. 하지만 중국은 이번 시료 채취가 장기적인 감시에는 한계가 있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가 일본의 식료품 수출 전반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면서 오염수 방류로 인한 후폭풍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가격이 오른 배춧값 안정을 위해 이번 달에 정부 비축 물량 등 2,900톤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석 이후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사과는 계약 재배 물량 15,000톤을 조기 출하하고 닭고기는 부화할 종란 529만 개를 다음 달 초까지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식품부는 내일도 식품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일반 식품을 키성장 영양제로 광고하는 등 부당 광고 300건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직중 점검을 벌여 식품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게시물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게시물에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가 75.7%로 가장 많았고 거짓 과장 광고를 하거나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에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최선희 외무상과 만나 러북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전제 조건 없는 한반도 안보 협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방북 이틀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 최선희 외무상과 회담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달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질적으로 새롭고 전략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습니다. 러북 간 최고위급 접촉은 계속될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의 북한 답방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거론하며 미국과 한국, 일본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전제 조건 없는 한반도 안보 협상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비핵화 원칙에 반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의 북한의 핵 개발과 핵 고도화 이런 도발에 대해서 사실상 일정 수준 인정한 상태에서 이런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함께 양측은 다음 달 무역경제위원회를 열어 지질 탐사 협력과 함께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연료와 기타 물품 공급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은 라브로프 장관과의 회담이 양국 정상 간 이루어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어 김정은 위원장과 1시간 이상 만나 군사협력 논의가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거듭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교류 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러북 무기거래 관련 개인과 단체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이어 양측 간 군사협력 동향을 주시하며 추가 조치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지난 2015년 이후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감사원 발표를 보면 출생 미등록 사례 2,100여 건 가운데 1,119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속 송치 14건을 포함해 모두 103건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위험이 우려되는 아동 23명에 대한 표본조사 최종 결과도 발표했는데 6명은 이미 숨지거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흐렸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다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서울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떨어지며 다시 무척 쌀쌀해지겠고 찬바람이 불며 몸으로 느껴지는 쌀쌀함은 이보다 더하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도 서울 기온이 14도에 머물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출근길 이 점 염두에 두고 옷차림하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새벽 중에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다만 경기 내륙과 영서지방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특히 영서지방에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대전 10도, 광주 12도, 부산 14도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전 16도, 광주 17도, 부산 19도로 예년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기온이 더 크게 떨어지면서 때일은 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